어릴 때부터 어딘가 이상한 아이가 있었다. 주변 친구가 갑자기 잠들고 누군가의 지갑이 없어지면 항상 그 아이 근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저 겉보기에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평범한 여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어민숙이다. 어민숙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학교에선 매우 조용한 성격에 말투도 부드러운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남들과 매우 달랐다. 친구와 밥을 먹으며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고, 친구가 잠들자 그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현금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었다. 그런 학생이 바로 어민숙이었다. 어민숙은 그러한 일이 학교에 알려지며 형식적인 자퇴와 함께 전학을 가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다. 작은 범죄를 저질렀던 어민숙이 어떻게 악마가 되어가는지 말이다. 악마의 탄생. 고등학교 졸업 후 어민숙이 택한 직장은 보험회사였다. 그녀는 보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단 9개월 근무했지만 어민숙은 거기서 보험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게 된다. 사망보험, 입원보험, 각종 특약 등, 그리고 보험금 수령 조건까지.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그녀는 집을 나와 독립한다. 가족과는 거리감이 컸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자들과 어울리는 등 밤문화를 즐기며 살게 된다. 1998년 어민숙은 한 남자와 만나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동거 남성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듬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며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그들 부부는 딸 한 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2000년 딸이 약 2살이 되던 해, 딸은 책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딸의 사고 이후 어민숙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다. 그 약은 그녀의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딸의 죽음 이후 어민숙은 표면적으로 조용했고 슬퍼 보였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내면은 달랐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어민숙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나른함과 무력감을 느꼈고, 고등학교 시절 저질렀던 범행 수법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민숙은 이를 악용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처럼 남편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의심 없이 고마워하며 어민숙이 건네주는 약을 먹었다. 이때 어민숙은 남편의 사망 및 상해 보험 4개를 연속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사건은 시작된다. 첫 번째는 뇌진탕.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욕실에서 넘어졌고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남편은 사고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는 어민숙이 몰래 복용시킨 그 약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 자신이 잘못하여 다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역시 어민숙이 정신과 약을 복용케 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에 스스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로 어민숙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겉으로는 매우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척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어민숙은 남편에게 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끓는 기름을 얼굴에 붓기도 했고 잠든 남편의 복부를 흉기로 3차례 찌르기도 하였다.
남편은 이때도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고 병원에 이야기하였다. 결국 흉기로 입은 상처로 인해 2002년 3월 25일 남편은 결국 복막염과 장천공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어민숙은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깔끔하게 수령하게 된다. 첫 번째 살인은 그렇게 끝났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그녀는 슬픈 미망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아이와 남편을 떠나보낸 비련의 여자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민숙은 사람을 상해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쉽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남자, 영혼 결혼식.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한 직후 어민숙은 다시 나이트클럽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남성은 임씨,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였다. 임씨는 젊은 시절 운동선수 출신의 매우 건강한 남성이었다고 전해진다. 어민숙은 고졸로 대학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임씨에게 자신이 덕성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리라초등학교 부설유치원에서 교사를 했었다며 자신의 이력을 속였고 자신의 집안 또한 매우 부유하다고 임씨를 속여 환심을 샀다고 전해진다. 어민숙의 여성스러운 태도와 아름다운 얼굴에 임씨는 점점 어민숙에게 빠져들었다. 결국 그렇게 2002년 5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임씨의 집에서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동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씨는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며 건강이 악화되었다. 어민숙은 걱정하는 척하며 커피를 타주고 한약도 지어주는 등 착한 여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민숙이 건네는 모든 것에는 우울증 치료제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남편과 다른 변수가 있었다. 첫 번째 남편과는 실제로 법적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씨는 어민숙과 호적상 남남이고 그저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어민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어민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2002년 11월 임씨를 일부러 밀어 꼬리뼈 골절을 유도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킨 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린다. 갑작스러운 혼인신고에 임씨는 깜짝 놀라 어민숙에게 왜 그랬냐고 추궁하였으나 어민숙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미리 치밀하게 임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임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이후 임씨는 퇴원하였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씨의 오른쪽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 어민숙은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며 가스라이팅한다. 난 잘 모르겠는데 오빠가 자다가 침대 모서리에 찔렸나 봐. 임씨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으며 정신은 흐릿해져만 갔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어민숙을 만난 지 채 1년이 되지 못한 2003년 2월 임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된다. 그의 사망 원인은 사지봉화지경.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은 염증이 온몸으로 번졌고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임씨가 죽고 나서 어민숙은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씨의 가족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오빠는 저를 두고 떠났지만 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빠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어민숙은 온 동네 사람을 불렀고 정식으로 제사상까지 차렸다.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임씨의 영정사진을 보며 통곡하고 영혼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어민숙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어민숙을 사랑에 미친 여자라고 부르며 대단한 여성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민숙은
임씨 앞으로 입원 보험, 수술 특약, 실명 관련 지급까지 말끔하게 챙겼고 약 7천만 원이 조용히 그녀의 계좌로 들어왔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선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부터 어민숙은 살인하는 것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두 번째 남편 임씨가 죽고 잠잠해진 것도 잠시. 어민숙의 범행 대상은 남편들을 넘어 직계 가족에게까지 확대된다. 첫 번째는 어민숙의 친어머니. 어느 날 어민숙은 엄마에게 석류 주스를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거 마셔봐. 피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져. 하지만 그 안엔 당연하게도 우울증 치료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음료를 마시고 곧 정신이 흐릿해졌다. 몸이 느려지고 손에 힘이 풀리던 그 순간 어민숙은 주사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눈에 그걸 찔러 넣었다. 결국 그렇게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친딸의 손에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오빠였다. 어민숙은 자신의 친오빠에게 술을 마시자며 불러냈다. 건배한 소주잔 안엔 이번에도 우울증 치료제가 타져 있었다. 술기운인가 싶던 오빠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그때 어민숙은 말없이 염산이 든 병을 꺼냈다. 그리고 잠이 든 오빠의 양쪽 눈에 그걸 쏟아부었다. 순간 그녀의 친오빠는 비명과 함께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이미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후였다. 이후 그녀의 오빠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하지만 지독한 어민숙은 아직 오빠를 포기하지 않았다. 병문안을 핑계로 오빠의 병원에 찾아갔고 오빠가 마시던 음료에 또 약을 타는 행위를 저지른다.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하지만 이때 어민숙이 다녀가면 항상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짐을 감지한 병원 측이 어민숙을 수상하게 생각하며 친오빠의 살해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민숙에게는 오빠뿐이 아니라 남동생도 있었다. 어민숙은 동생을 집으로 불렀다. 술이나 먹자는 이유였다. 그리고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었다. 당연히 그 술잔 속에도 예외 없이 우울증 치료제가 들어있었다. 약 기운에 동생은 의식을 잃어갔다. 동생의 상태를 확인한 어민숙은 마당 한편으로 가 라이터를 켰다. 불쏘시개에 불을 붙인 후 남동생이 자고 있는 집안에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고 남동생은 반쯤 깨어났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탈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웃 주민이 수상한 연기를 목격하여 이를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면서 남동생은 목숨을 건지게 된다. 하지만 남동생은 화상과 연기흡입으로 몇 달간 입원하게 된다. 훗날 경찰은 물었다. 왜 하필 가족이었냐고. 그녀는 가족이라서 가능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가족은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주는 걸 받아 마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본심이었다.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약을 먹이기 쉬운 상대, 보험금을 받기 쉬운 상대, 죽여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이었다. 손쉬운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 오빠, 남동생까지 모두 보험 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해 두었다. 실명시 보상금, 입원시 수술특약, 사망시 수억 단위의 지급액. 이 사건을 접하며 나는 생각했다. 어민숙은 살인범이 아니라 살인 설계자였던 게 아닌지. 감정적 범죄 가사도우미 강씨. 2005년 초 어민숙은 갈 곳이 없었다. 연이은 가족들과의 충돌, 주변의 의심, 점점 좁아지는 생활 반경. 그때
한 여성이 어민숙에게 손을 내민다. 가사도우미 강씨. 과거 병원에서 알게 된 인연이었다. 강씨는 자신의 집 일부를 어민숙이 잠시 지낼 수 있도록 무상으로 내어준다. 그렇게 어민숙은 강씨의 집 한켠에서 두 아이와 부부가 사는 가정의 일부로 함께 살게 된다. 하지만 몇 달 뒤 강씨는 어민숙에게 슬쩍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유는 있었다. 점점 어민숙이 자신의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와 무례함, 필요 이상의 참견과 관여 등에서 강씨는 어민숙에게 큰 위화감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퇴거 요청은 보통 사람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왜냐하면 강씨는 순수한 호의로 가족도 아닌 어민숙을 몇 달 동안 무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줬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민숙은 아니었다. 어민숙은 강씨의 이 말을 배신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거둔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생각에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2005년 2월 25일 밤, 어민숙은 말없이 일어났다. 두 아이와 강씨 부부가 곤히 잠든 집. 그 안에서 어민숙은 조용히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방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수건 끝에 불을 붙이고 그걸 조용히 소파 위에 올렸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쿠션, 커튼, 테이블, 벽지까지. 새벽 2시 37분 비명이 터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퍼진다. 이 화재로 인해 강씨의 남편은 결국 질식사로 숨지게 된다. 강씨 본인은 전신 2도 화상. 두 아이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매우 다행스럽게 아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어민숙은 그 혼란 속에서 놀랍게도 멀쩡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자신도 피해자인 척 119에 의해 구조됐다. 그날 이후 강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 화상과 통증, 약물 치료, 매일이 고통이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어민숙이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음료수와 과일 그리고 또 약이 든 병을 가지고. 어민숙은 강씨의 음료에 우울증 치료제를 탄다. 강씨, 많이 아프지?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그녀는 강씨가 제대로 죽지 않은 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로 끝난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경찰이 화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영상 안에는 병원복을 입은 어민숙이 강씨의 음료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어민숙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은 어민숙을 체포한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어민숙은 또 눈물을 보였고 또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예전에 영혼결혼식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무도 속지 않았다. 악마의 발자취. 모든 건 동생의 입에서 시작됐다. 제 누나가 사람을 죽였어요. 처음 경찰에 직접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민숙의 남동생이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불이 번졌고 몸이 마비됐고 죽을 뻔했던 그날 이후 남동생은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누나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형, 그리고 2명의 남편도 다 이상하게 죽었어요. 남동생의 진술을 시작으로 경찰은 어민숙 주변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보험 기록이었다. 숨진 2명의 남편, 실명한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인이 바로 어민숙이었으며 사고는 모두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각 병원의 의무기록, 보험사 지급 내역, 약물 처방 이력, 입원 경과지 등
모든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어민숙의 범행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특히 약물에 주목했다.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기관지 확장제까지. 그녀는 의사의 처방으로 얻은 약을 수년간 자체적으로 다시 혼합하였고 사람의 몸을 무너뜨리는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특히 두 번째 남편 임씨가 입원한 병원 기록에서는 임씨의 체내에서 비정상적인 약물 농도가 검출됐다는 소견이 있었고 어머니와 오빠 역시 외부 약물 투여 의심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결국 어민숙은 체포된다. 체포된 어민숙은 초기엔 모든 걸 부인했다. 제가 왜요? 전 그냥 불쌍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울먹이며 감정에 호소했다. 저 딸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나중엔 자신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그 어떠한 약물도 어민숙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그녀를 두고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함, 자기합리화와 과장된 감정 표현, 반복되는 범행에서도 죄의식 결여됨, 피해자 코스프레 능력까지. 그녀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보여주는 것에 능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식 사이코패스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사이코패스인지 혹은 감정이 고장난 연기자인지는 실제로 판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추후 저명한 프로파일러들은 어민숙의 점수가 아마 40점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2005년 어민숙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 조물 방화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현재 어민숙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외부 접견은 드물고 언론과의 접촉도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다만 간혹 포착된 교도소 내부 사진에서 조용히 머리를 넘기고 입을 꾹 다문 채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어민숙의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다. 어민숙은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고 심지어 실명까지 시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어민숙은 끝까지 사람들이 날 괴롭혔다고 했고 자신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라 말했다. 어민숙이 울고 있던 건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을지 아니면 다시는 죽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슬펐던 것인지 알 수 없다.